한밤중에 조용해 보이는 도시에서 한 청년이 거리를 쫓기고 있었고 그 청년은 무심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쫓아오는 자와 맞서게 되었다. 그 자는 투명화 능력이 있어서 청년이 돌아서서 칼을 던지자 주변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고 칼날 하나가 목숨을 노렸다. 청년의 휴대폰에는 패배라는 글자가 떴고 쫓는 자는 곧 모자를 쓰고 휴대폰을 확인한 뒤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주인공 스도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으려 하는데 친구 신호가 인터넷에 떠도는 사람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이것을 스트리트 아트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은 코다라는 친구를 만나 그가 그룹의 다른 멤버 하마다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둘 다 못 봤다고 하자 코다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마다에 관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도는 코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코다는 돌아서면서 하마다를 만나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스도는 어젯밤 하마다가 보낸 링크를 기억했다. 코다는 그 링크를 클릭하거나 실행하지 말라고 했지만 스도는 그저 게임일 뿐이라며 클릭했고 뱀이 사진 속에서 목을 감아 스도는 기절했다. 게임은 하마다가 죽었다고 알렸고 다른 플레이어인 한 소녀는 새 플레이어가 참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꼭 살아남길 바랐다. 스도는 의료실에서 깨어났고 몸 상태는 괜찮았지만 목에 바코드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의료진에게 서명하려다 펜을 떨어뜨렸고 몸에서 빛이 났다. 펜을 주워 서명한 뒤 친구들을 만났다. 코다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 게임에 대해 말하려 했고 스도에게 비밀로 하라고 부탁하며 일단은 목숨을 부지하라고 했다. 저녁에 스도가 집에 오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고 코다는 먼저 돌아가며 스도도 빨리 집에 가라고 했다. 의료진은 길에 펜이 2개 있는 것을 발견했고 스도는 코다가 왜 그렇게 이상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스도는 이 게임이 불법 도박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직접 접속해보니 평범한 게임 같았다. 게임을 시작하자 판다라는 이름의 캐릭터와 매칭되었는데 판다는 야구팀 마스코트 복장을 입고 있었다. 게임 시작 직후 판다가 전철역 근처에 앉아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스도는 무슨 장난일 거라 생각했지만 판다가 칼을 휘둘러 피했고 가방으로 맞고 차서 도망쳤다.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둘이 야구팀 동료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판다가 경찰까지 공격했다. 죽을 것 같을 때 코다가 나타나 스도를 구했다. 코다는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도망가라고 했고 판다는 신참 사냥꾼으로 투명화 능력이 있었다. 코다는 적외선 눈을 가지고 있어 판다를 볼 수 있었지만 싸움에서 밀려 칼에 찔렸다. 코다는 칼을 뽑아 반격했고 스도에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라고 했다. 판다는 아직 살아있었다. 칼을 뽑자 너무 아파 뒤로 물러섰고 스도는 코다를 부축해 도망쳤다. 코다가 이 게임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스도는 코다를 데리고 숨으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판다가 계속 쫓아왔다. 두 사람은 주차장 안에 숨었고 판다는 아직 위치를 모르는 듯했다. 스도는 구조 요청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판다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스도는 판다가 모자를 썼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해 걱정하지 않았다. 갑자기 여자아이 치카가 크게 메시지를 보내 도우려 했지만 판다가 두 사람의 위치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도망쳤고 판다는 위치만 알 뿐 정확한 장소는 몰랐다. 코다는 스도가 쫓기고 있으니 도망가라고 했고 판다는 스도에 숨겨진 강력한 힘을 알고 있었다. 코다는 자신이 버틸 수 없음을 알았지만 스도가 연루된 책임감을 느꼈다. 스도는 화장실에 숨었고 판다는 투명화로 들어와 경찰이 놓고 간 총을 꺼내 쐈다. 스도는 뒤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뛰쳐나왔지만 판다가 주먹으로 날려버렸다. 스도는 흔적을 잃었고 판다는 불운하게도 두 사람이 탄 차에 치였다. 두 사람은 무슨 사고인지 모르고 도망갔다. 판다는 패배했고 자신보다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질 줄은 몰랐다. 스도는 판다가 상자들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신호가 아침에 말한 인터넷 예술 작품만 남았다. 스도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 게임이 뭐야? 그리고 나서 고다를 찾아 달려갔어. 네가 구급차를 불렀는데 도착했을 때 코다도 이미 떠났어. 코다가 너에게 한 메시지를 남겼어. 살아남으라고. 스도우가 판다를 이겼다는 소식이 퍼졌고 저 여자 치카는 네가 만나서 이 게임을 같이 하고 싶어 했어. 게임이 진짜 뭔지 몰랐고 총을 얻었고 그게 바로 너에게 보내졌어. 갑작스러운 전투에 대비하려고 철저히 연구하기로 결심했어.
그때 왕이라는 자의 갱단이 도시의 깡패들을 전부 처리했어. 그는 이제 이 구역을 자신이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어. 츠카는 누군가가 여기 12명을 사냥했다는 걸 알아내서 그가 분명히 자신이 쫓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어. 그날 밤 스도우는 츠카가 보낸 메시지대로 그녀를 만나러 갔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불안했고 함정 냄새가 났어. 하지만 그녀는 네가 의심하면 돌아가도 된다고 했어. 너는 들어갔고 안에서 츠카를 만났어. 그녀는 네가 협력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길 원했어.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물었어. 네가 이 게임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물었지만 그녀는 모르겠다고 했어. 왜냐하면 그녀가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탈출 방법이 있다면 죽는 것뿐이라고 했어. 너는 이 게임이 불법이라고 생각했고 살인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네가 게임에서 이기길 원했어. 이 모든 걸 끝내고 싶다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냐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어. 너는 단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었거든. 그녀는 네가 능력을 말해서 자신을 믿게 만들길 원했어. 하지만 너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 츠카가 뱀을 기억하라고 했어. 그게 내 능력을 준 거야. 하지만 너는 아직 몰랐고 그녀는 네가 가방을 확인하라고 했어. 거기엔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녀는 점점 너를 믿지 않게 됐어. 그래서 네가 가방에 무기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 너는 총은 안 들고 있었지만 다른 게 있었어. 츠카는 네 목숨을 노렸고 너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빛을 비추며 시야를 차단하고 도망쳤어. 하지만 그녀는 리모컨으로 문을 닫았고 네가 도망칠 때 그녀가 무기를 던져서 어쩔 수 없이 숨었어. 그녀가 시력을 회복하기 전까지 말이야. 그녀는 불을 켰고 너는 도망쳐야 했지만 출구는 그녀가 잠가버렸어. 있었어. 하나는 포기하는 것, 다른 하나는 반격하는 방법을 찾는 것. 후자가 너에게 무기를 줬고 도망치지 않고 맞서기로 했어. 너는 총을 얻어 반격했고 잠시 숨었어. 네가 능력을 발동했다고 생각해서 츠카에게 불을 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슬을 던져 벽에 박았어. 그녀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알았기에 너는 다시 도망쳤고 그녀는 주변을 부쉈어. 너는 한 구석에 숨어 방법을 생각했어. 언젠가는 그녀에게 쫓겨나올 테니까. 너는 총을 만든 순간을 떠올렸어. 츠카 말대로 능력은 숨쉬듯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했어. 그리고 너는 능력을 썼어. 츠카가 찾아왔지만 너는 이미 도망쳤어. 너는 주변에 총을 여러 개 설치하고 불을 다 껐어. 그녀를 어둠 속에 가둔 거야. 너는 어둠 속에서 잘 보였고 그녀에게 달려가 사슬을 피하며 츠카를 밀쳐 넘어뜨리고 총을 겨눴어. 그녀에게 경기를 멈추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녀는 네가 점수를 다 써서 그렇게 된 거라며 멈출 수 없다고 했어. 그녀는 네가 게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고 항복하기로 했고 스도우에게 몇 점을 줬어. 너는 쓰러졌고 그녀는 네가 정말 강하다는 걸 알았어. 그때 한 여자가 두 사람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녀는 스도우가 이 세계에서 유명한 두 인물을 이긴 걸 보고 매우 강하다고 생각했고 내 능력도 전에 본 적 없는 유형이라고 느꼈어. 다음 날 아침 스도우가 깨어났을 때 츠카가 내 몸 위에 누워 있었고 그녀는 너와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어. 그녀는 널 데려올 때 너무 피곤해서 잠옷으로 갈아입는 걸 잊었다고 설명했어. 가족을 만든다는 건 너와 클랜을 만들고 싶다는 뜻이었어. 츠카는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방어막을 쓰는 거야. 10점을 써서 다른 사람이 시스템을 통해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하지만 상대와 직접 마주치면 도전을 당할 수 있어. 점수는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해. 그녀는 네 대답을 물었고 너는 동료가 되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네가 클랜을 먼저 만들고 자신을 초대하길 원했어. 클랜을 만들려면 B등급이어야 시스템을 통해 싸우지만 상대와 직접 마주치면 도전당할 수 있어. 점수는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때에만 써야 해. 그녀가 그에게 답변을 물었고 그는 팀원이 되는 걸 받아들였어. 하지만 그녀는 그가 먼저 클랜을 만들고 자신을 초대하길 원했지. 클랜을 만들려면 B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는 아직 D3등급이었어.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밤에 메시지를 보내길 원했어.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
유카 근처 주택가는 그의 집보다 꽤 멀었거든. 그는 돈을 인출해 보았고 방금 10점을 100만 엔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결국 돈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였어. 하지만 돈이 있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때 여우 가면을 쓴 여자와 한 무술가를 만났어. 둘은 한판 붙었고 무술가는 그녀가 시부라에서 12명을 때려 눕힌 사람인 걸 알았지만 확신하지 못했어. 카메라 메커니즘과 함께 그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방 안의 빛점들을 비췄어. 방 안에 카메라가 하나 있었고 그는 신병이 판다라는 유명한 사냥꾼을 이겼고 동시에 이벤트도 곧 시작될 예정이라 큰 변화가 있을 거야. 스도는 이후에 츠카와 만나기로 약속했어. 덮개가 씌워진 동상 앞에서 그녀가 와서 데이트와 이 지역 순찰을 제안했지. 곧 이곳에서 이벤트가 열리니까 그녀는 게임 이름을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정보가 새면 바로 죽임을 당할 거라서. 츠카는 시부야에서 조심하라고 했고 아까 동상 근처에서 12명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줬어. 그곳은 악명 높은 클랜인 아이가 지배하는 구역이기도 해. 둘이 공원에 온 이유에 대해 그녀는 시부야에서 가장 넓은 곳이라서 이벤트가 여기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어. 네가 왜 게임에 참여하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여자라면 비밀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둘은 계속 데이트를 이어갔고 츠카는 태연하게 쇼핑을 했어. 그 모습을 보니 여자에게 쇼핑이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 츠카는 의지가 강한 편이야. 그녀가 자랑하자 스도가 칭찬해줬고 츠카는 기분이 좋아서 몇 벌 더 골랐지. 그때 그 여자가 정보를 팔던 남자가 시부야에 와서 츠카를 찾았어. 나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가와 내 휴대폰을 빼앗고 따라오라고 했어. 그는 플레이어인 걸 알면서도 휴대폰을 잃으면 큰일 나니까 따라갔지. 둘은 작은 골목으로 갔고 그 남자는 혼자서 살아남는 플레이어도 있다고 알려줬어. 게다가 판다와 츠카 같은 강자를 이긴다고 했지. 판다는 평범한 수준이지만 츠카는 진짜 강해. 혼자서 A급까지 올라갔고 한 구역을 사냥해 아무도 남지 않게 만들었거든. 그런 네가 한판 붙어보자는 거야. 휴대폰을 돌려받자마자 싸움에 끌려 들어갔어. 스도가 달려와 한 방에 쓰러뜨렸지만 그는 실망했어. 츠카가 막 나왔으니 스도가 화장실 간 줄 알았지. 정보 중개 여자가 전화해서 필요한 정보를 줬어. 새로 등장한 왕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었지만 츠카는 그를 찾는데 중개인에게 3배를 주겠다고 했어. 중개인은 스도에게 닥친 상황도 츠카에게 알려줬어. 나는 상황을 뒤집었고 휴대폰을 빼앗으려던 남자를 밀쳐냈지. 결국 휴대폰을 되찾았고 츠카도 와서 그 남자는 포기했어. 그는 자신을 카이라고 소개하며 권살의 소속이라 했어. 클랜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거기 있는 게 좀 힘들다고 했지. 갑자기 셋은 1분 후 이벤트가 시작된다는 알림을 받았어. 시간이 되자 모두 큐브 모양의 상자에 의해 순간이동됐어. 츠카가 먼저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 이동됐고 정보 중개 여자도 함께 데려가졌어. 규칙은 각자 최소 3개의 반지를 모아야 이벤트를 완수하는 거야. 물론 반지가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아. 생존을 위한 경쟁이 확실해. 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그를 노리고 있었어. 그녀는 수천 개의 분노의 불꽃으로 그를 태워 몰래 공격하려 했지만 인지하자마자 옥상에서 떨어졌어. 첫 희생자가 발생했고 시민과 츠카가 그를 발견했어. 갑자기 소리가 울려 시민들이 최면에 걸려 집으로 돌아갔지. 츠카는 문제를 이해하고 스도를 찾아갔어. 스도는 게임 규칙을 설명했지. 300명이 서로 싸워 아이템을 차지해야 해. 탐색 기능은 잠기고 각 아이템은 부산 곳곳에 배치돼 있어. 하루 최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각 보석의 점수는 점수판과 연동돼 있고 반지를 찾으려면 AR 카메라 기능을 써야 해. 마지막 규칙은 3개 미만의 반지를 모으면 패배의 게임에서 퇴장한다는 거야. 300개의 반지가 있으니 일산만 통과할 수 있어. 나는 반지 찾기 기능을 써봤는데 반지가 있는 장소 지도가 나왔어. 카메라 기능은 폐허가 된 도시를 비추고 방 안에 빛나는 점들이 보여. 나는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성공적으로 루비 반지를 찾았어. 이건 500점짜리야. 문을 열었더니 누군가 주거벽에 기대어 있었어. 카메라로 확인하니 반지가 호텔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 사냥 장면이 펼쳐졌고 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어. 루비 반지를 성공적으로 찾았어. 이 반지는 500점 가치였지. 문을 열었더니 누군가가 벽에 기대어 죽어 있었어.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반지가 움직이고 있었어. 이 호텔 안에서 누군가가 그를 쫓고 있었어.
그는 엘리베이터를 보며 너무 노출되니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계단을 택했어. 하지만 막연히 가면 마주칠 위험이 있어. 그는 계단에서 대기하며 총을 꺼냈어. 그러자 한 명이 엘리베이터 근처에 나타났어. 완전 무장한 그 남자는 계단의 빨간 점을 보고 총을 쐈고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계단은 나무로 막혀 있었고 다른 길도 막혀 있었어. 그 남자가 뒤를 쫓고 있었지만 나무를 설치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가 엘리베이터로 달려가자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 그가 위치를 추측할 수 있었지만 제린과 스도는 어느 방에 숨어 있었어. 시간이 부족해서 그 녀석이 쫓아왔고 너는 그에게 교환을 제안했어. 네가 확실히 죽이려 했는데 마침 탄환이 걸려서 너는 반격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그 녀석이 탄창을 갈고 떠났어. 너는 너무 긴장해서 겨우 살아남았어. 너는 살상에 대해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 게임은 이제 죽여야만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려 했지만 그 중개인이 널 붙잡았어. 너는 왜 여기 어린애가 있는지 의아해했어. 그녀는 1학년 신입생이라고 했어. 그녀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어. 믿지 않으면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녀석을 봐라. 그 녀석은 나무에 죽었어. 즉, 4개의 엘리베이터 모두 위험하다는 거야. 이 호텔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갇혀 있었어. 원래 2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명만 남았고 모두 벽에 몰린 쥐 신세야. 그래서 그녀는 너와 협력하고 싶어 했어. 그녀는 데인이라는 분석가였어. 그는 클랜의 우두머리로 클랜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복종해. 그는 18개의 링을 모았고 중심지는 시부야 타워인데 지금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 그 사이 XUK는 4명의 추격자에게 쫓기고 있었어. 그들이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목에 쇠사슬을 찔러 넣었어. 남은 2명은 그녀에게 총을 쐈지만 그녀는 반격할 수 있었어. 그녀는 수도가 분명히 타워에 있다고 느꼈어. 하지만 수도가 그렇게 강하다면 그 안에 10개의 링은 네가 직접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데인이 너에게 동맹을 받아들일지 물었어. 그녀는 지금까지 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 너는 총 든 녀석에게 이미 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네가 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 시스템에서는 이기기만 하면 돼. 그녀는 남은 생존자들에게 링이 분배된다고 했어. 도망치는 건 이상하지 않아. 너는 결국 제린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어. 어차피 그녀는 도망치는데 더 능숙하니까. 너는 웃었어. 그녀가 너와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거든. 그녀는 네가 이긴 판다라는 녀석에 대해 알려줬어. 그는 도망치는데 유리한 능력이 있지만 싸우다가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 너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운도 승자의 특권이야. 그 후 너는 링을 다시 찾아 총을 만져봤어. 나중에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야. 둘이서 잠시 더 순찰했는데 주변에 많은 색깔이 보였어. 대부분은 링을 빼앗으려 싸우는 놈들이었어. 아니면 식물계 녀석들이었지. 데이는 그 녀석을 꽃 재배자라고 불렀고 아무도 얼굴을 본 적이 없대. 둘은 높이 도망가기로 결정했어. 그 녀석은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만 함정에 빠뜨리니까. 너는 이상했어. 왜 엘리베이터에서 죽은 놈들이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보니 그 녀석들이 여기로 오고 있었어. 둘은 급히 도망쳤어. 마비 폭탄을 던져서 말이야. 둘은 꽃 재배자가 그 무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무리는 계속 쫓아왔고 제리는 왜 그들이 위치를 알았는지 몰랐어. 수도는 네가 총을 쏴서 감시 카메라를 부순 걸 알아챘고 그 녀석이 감시실에 있다는 것도 알았어. 꽃 재배자는 네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건 역전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아니야. 이 호텔 전체가 그의 정원이니까 제린에 대해 더 알게 됐어. 예전에도 친구에게 속아 이 게임을 하게 됐고 뱀에게 물려 능력을 각성했대. 모든 물체의 위치와 관성을 알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야. 덕분에 친구를 구할 수 있었지. 친구가 환생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다시 호텔 추격전으로 돌아가서 수도는 누가 다가오는지 감지하면 후퇴하며 카메라를 하나씩 부숴. 꽃 재배자는 쉽게 하려면 링을 던져야 하는데 욕망에 반하면 조종이 어려워져. 그건 위험하니까 그는 병력을 각 층마다 2마리씩 순찰하게 했어. 한 마리가 죽으면 바로 교체했어. 한 마리가 죽으면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는 제린과 수도가 어느 방에 숨어 있는지는 몰랐어. 이 방법은 임시방편일 뿐이야. 곧 그들은 둘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거야.
둘은 위험을 감수하고 밖으로 탈출하기로 했어. 꽃 재배자는 문제를 깨달았어. 문이 부서진 곳이 없고 열쇠수는 충분했어. 그는 생각했어. 둘이 카메라를 부순 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려는 거라고. 그는 카메라가 부서진 순서를 분석했고 29층 방을 정확히 알아냈어. 하지만 들어갔을 때 둘은 이미 없었어. 하지만 이 방법은 일시적이었어. 그들은 곧 들킬 거라 판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탈출하기로 했어. 정원사 남자는 문제를 깨달았어. 어떤 문도 강제로 열리지 않았고 열쇠는 충분했어.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들이 카메라를 쏜 이유는 자신이 두 사람이 어느 방에 숨었는지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어. 그는 카메라가 깨진 순서를 분석했어. 29층 방을 정확히 찾아냈지만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떠난 상태였어. 그곳에 머문 흔적만 있었지.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그는 제린이 25층 나무에 폭탄을 설치한 걸 알았어. 하지만 그 근처는 충분하지 않아. 그녀는 도망쳤어. 군인들이 몰려왔고 그녀는 폭탄을 던져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어. 그녀는 재빠르게 총알을 피하고 40층까지 달렸어. 체력이 약해 군인들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그녀는 막을 수밖에 없었어. 확인을 마친 후 그녀는 달려나갔고 정원사는 그녀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챘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같았는데 그는 지금까지 오직 더 입만 받고 수도는 어디 있는지 몰랐어. 너는 겁쟁이처럼 구석에 숨지 않았잖아. 그러다 그가 깨달았어. 네가 1층에 있었고 밖에서 몰래 들어와서 조종실 문을 폭파하려 했다는 걸. 그걸로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스스로 나와서 널 찾았어. 그는 네가 왜 이 게임에 참여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 했어. 넌 끌려 들어갔고 그는 돈이 필요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 그리고 그의 법칙은 정글의 법칙이라며 말했지. 말을 마치고 갑옷을 입고 돌진을 공격했어. 넌 겨우 피했지만 그의 힘은 엄청났어. 그는 식물이 동물보다 훨씬 강하다고 알려줬어. 네가 소총을 꺼내 쐈지만 총알은 모두 튕겨나갔어. 그는 한 방에 총을 부숴버렸고 넌 다른 총을 꺼냈어. 그가 네 능력이 네가 본 모든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달았어. 그 능력은 체력을 소모하는 거라서 수도는 앞으로 2번만 더 쓸 수 있을 거야. 넌 결심하고 폭탄을 던져 그가 달려오게 했고 폭탄으로 눈을 가리고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빠르게 널 잡아내고 주먹 한 방에 수십 미터나 날려버렸어. 넌 절망적으로 썼지만 소용없었고 곧 벽에 던져졌어. 생사의 순간에 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그 목소리는 전에 주카와 싸울 때와 같았어. 그 목소리는 네 능력에 대해 확신이 있냐고 물었어. 넌 대장간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대장장이가 정원사는 방패를 써야 한다고 알려줬어. 네 화력이 충분히 강해서 더 강하게 하면 갑옷을 뚫을 수 있다고 했어. 설령 그게 총의 수명을 희생하는 거라도 말이야. 넌 깨닫고 긴 탄창을 꺼냈어. 이번 총알은 압력을 높이고 화약도 더 넣어서 훨씬 강력했어. 정원사는 돕고 싶지 않았지만 딸의 환영을 보고 멈췄어. 신슈도는 심장병 이력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하지만 넌 그가 병상에서 죽길 원했지. 내 손에 죽길 원하지 않았어. 스도는 쓰러졌고 이지는 그를 위협하려 총을 겨눴어. 정원사의 진짜 이름은 히자지야. 그리고 거래를 원했어. 그녀는 호텔에 몇 층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총 24층이라고 했어. 그녀는 클레나이의 왕이 32층을 점령했고 곧 이곳으로 몰려들어 남은 층을 쓸어갈 거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그들은 함께 클랜을 만들어 그를 상대하기로 했어. 무의미하게 한 명씩 구하는 대신에 말이야. 그 사이 주카는 계속 그녀를 노리는 자들을 처리하고 있었어. 그녀는 매복이 있을 걸 알면서도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적어도 저격수는 없으니까. 그때 스도는 코다를 꿈꾸며 왜 이 게임에 참여했는지 물었어. 그는 돈이 필요해서 코다와 하마다와 함께 여름 내내 여행하려 했대. 코다와 하마다는 먼저 떠났고 그는 계속 남으라고 했어. 그 후 주카도 곧 도착할 거란 걸 알게 됐어. 그는 제린을 만나 히자지를 만나러 갔어. 전략을 짜서 주카와 연합하기 위해서였어. 히라기는 아래층에 방어벽을 만들었고 클랜 아이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 세 명은 총을 든 청년을 풀어주기로 했어. 스도는 그가 자신을 살려준 데 대한 답례로 그를 풀어주고 싶었어. 그와 협력하거나 적어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지. 그는 협력하기를 거부했어. 히라기의 세뇌 때문이었지. 그는 총을 들고 떠났고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왕이 이 사건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그를 추궁했어.
그는 마음을 바꿔 이 임시 클랜에 참여하기로 했어. 그때 왕은 호텔에 들어갈 적기라고 판단했어. 거기에는 20개 이상의 링이 있었거든. 밤이 되면 20명의 멤버를 모아 공격할 계획이었어. 이미 모두 지쳐 싸움이 거의 끝난 상태였고 그는 반드시 이겨서 이벤트 우승자가 되어 특권을 얻으려 했어. 스도와 다시 마주친 형은 모자를 벗고 자신을 우리라고 소개했어. 넌 그녀와 뭔가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 세뇌된 다른 자들은 제린이 쏴서 15개의 링을 빼앗겼어. 이걸로 그룹이 이벤트를 확실히 통과할 수 있게 됐어. 함정이 가득한 날이지만 왕의 부하들은 탐욕스러워서 반드시 들어올 거야. 스도를 위해 그를 풀어주려 했어. 그가 자신을 살려준 것에 보답하고 싶었거든. 그가 협력하거나 적어도 공격하지 않길 바랐어. 그는 히라기와 협력하기를 거부했어. 세뇌당한 상태라서였지. 그는 총을 챙기고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가 이 사건의 왕이라는 자도 참여한다는 걸 듣고 돌아와 그에게 따졌어. 마음을 바꿔 임시 클랜에 참여하기로 했어. 그때 왕은 호텔에서 싸울 적기라고 판단했어. 그 안에는 20개 이상의 반지가 있었거든. 밤이 되면 20명의 멤버를 모아 공격할 거야. 이미 싸움으로 지쳐 있었고 그는 반드시 이겨서 우승자가 되어 이벤트 특권을 얻으려 했어. 스도와 형은 모자를 벗고 자신을 우리라고 소개했어. 그는 그녀와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았지? 세뇌된 다른 자들은 제린에게 15개의 반지를 빼앗겼어. 이건 팀이 이벤트를 확실히 통과하도록 돕기 위한 거였어. 함정이 가득한 날이지만 왕의 부하들은 탐욕스러워 어차피 들이닥칠 거야. 보상 분배는 히라기가 6개, 정수는 3개를 가져가기로 했어. 조그는 별말 없었어. 어차피 그도 얻으니까. 데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유리옥이 홍옥보다 가치가 높다는 표가 있었고 시장에선 홍옥이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비싼데 말이야. 규칙도 이상했어. 3개만 모으면 끝인데 왜 시간 제한까지 둔 건지. 3개만 모으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데 말이지. 레오리는 왕의 부하들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어. 그러다 수도가 유카에게서 구조 요청 메시지를 받았어. 그녀는 지하에 들어갔는데 물이 차올라 나가야 했어. 그런데 밖에는 얼음벽이 쳐져 있었어. 유카는 쇠사슬로 뚫으려 했지만 안 됐고 뒤에도 벽이 있어 갇혔어. 데이는 이 구조 요청이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해. 수도와 조그가 그녀를 찾으러 가고 데이는 일키엠 및 단경에서 저격 지원을 하기로 했어. 수도와 조그는 밖으로 나가 살아남은 플레이어가 절반 조금 넘는 걸 확인했고 유카에게 가려면 5분 이상 걸릴 거야. 조그가 수도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그는 자신이 잘하는 몇 가지밖에 만들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복잡한 고리들은 복사할 수 없었다. 조그의 능력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로 꽤 별로였다. 데이는 좋은 사격 위치를 찾아내고 게임의 수상한 점을 계속 생각했다. 그녀는 이 고리들이 진짜 보물을 위한 미끼일 뿐이라고 의심했다. 갑자기 고리에서 QR코드를 발견하고 스캔해보니 숫자가 나와 히라기에게도 같이 스캔해보라고 했다. 숫자가 같기도 하고 어떤 숫자는 소수점으로 시작했다. 지금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고리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히라기에게 방어 진영을 바꿔 왕의 무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조그와 스도는 한 소녀를 만났고 조그가 살짝 놀라게 해서 그녀가 무기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 바빠서 터널 쪽으로 먼저 갔고 스도는 물에 잠긴 터널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5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지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고리를 저 소녀에게 주라고 했다. 자신이 먼저 가고 조그는 소녀에게 총을 겨누었는데 그녀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래쪽에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마도 소녀가 뭔가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뒤쫓았다. 그 사이 측하는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너무 차가운 물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다. 조그는 그 소녀를 찾고 있었고 그녀가 2개의 인격을 가진 쌍둥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동생이 우지를 물로 공격하게 하라고 말했는데 우지는 얼어붙었다. 우지가 하수구 뚜껑을 밟아 위험에 처했고 그는 난사하다가 형이 더 많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리우지는 근처 가게에서 전화벨 소리를 듣고 찾아갔지만 전화기만 있었다. 갑자기 주변의 물병들이 튀어올라 그를 얼려버렸다. 형은 조그를 처리하려 했지만 동생 인격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 막았다. 다시 스도에게 돌아가 그는 얼음벽에 도착해 몇 발 쏴서 구멍을 뚫고 지나갔다. 휴대폰으로 츠카의 위치를 찾아내 그녀에게 다가가 끌어올렸다. 그녀는 너무 약해 물에서 꺼내야 했다.
그는 인공호흡을 하며 그녀를 구해냈고 그녀는 고마움의 표시로 스도에게 키스하며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표시했다. 이후 스도에게 동맹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자신이 이 게임에 참가한 이유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과거에 부모님이 살해당한 걸 발견했고 아버지의 기기에 이 게임에 앱이 있어서 복수를 결심했다고 했다. 스도도 그 마음을 이해하며 게임을 만든 자를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탈출구역에 도착했고 스도는 그녀에게 사용할 무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때 왕도고리와 그 숫자의 비밀을 알아냈다. 갑자기 게임 시스템이 2차 고리 이벤트가 시작됐다고 알렸고 모두 서둘러 찾아야 했다. 왕은 이미 3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호텔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스도는 우지에게 돌아와 그 소녀를 만났고 그녀는 만약 에메랄드 고리를 찾으면 번호를 스캔해 보내달라고 했다. 그녀는 호텔의 다이아몬드 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소녀는 수이였고 형은 소타였다. 그녀는 싸우는 걸 싫어해 포기하려 했지만 츠카 덕분에 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츠카는 수이를 클랜에 초대했고 수이는 물 조종 능력으로 두 사람의 옷을 말려주었다. 그녀는 형처럼 능력을 잘 쓰지 못했지만 형은 사고로 죽었고 영혼이 수이에 들어갔다. 이것도 게임이 부여한 일종의 능력이었다. 수이는 싸울 필요 없이 세탁 같은 일만 하면 됐다. 수도는 조그에게 그들의 목적이 이벤트를 통과하는 것임을 상기시켰고 왕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조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빚을 갚아야 해서 따랐다. 그리고 이 게임을 만든 자를 찾아내는 것, 슈도도 그것을 원했고 이 게임을 만든 자의 머리에 총알을 박았다. 두 사람은 탈출구가 있는 구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스유도는 그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 등록을 만들어 주었다. 그 사이에 텐부엉도 그 반지와 그 위의 숫자들의 비밀을 발견했다. 갑자기 게임 시스템이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알렸다. 그래서 서둘러 찾아야 했다. 텐부엉는 때가 왔음을 느꼈고 지금은 3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스유디유 일행의 호텔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그는 다시 유제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만약 에메랄드 반지를 찾으면 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녀는 이미 호텔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소녀는 XUI 그리고 오빠는 소타였다. 그 소녀는 싸우는 걸 싫어해서 포기하려 했지만 XUK가 수이를 용서했다. 덕분에 그녀와 수유도는 더 가까워졌다. XUK는 XUI를 클랜에 초대했고 SUI는 두 사람의 옷을 물 조절 능력으로 말려주었다. 그 소녀는 오빠처럼 능력을 잘 쓰지 못했다. XUT는 사고로 죽었지만 영혼이 XUI에 들어갔고 이것이 게임이 준 능력의 일부로 여겨졌다. 아무도 XUI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세탁 같은 일을 신경 쓰면 됐다. 스유도는 GOJ에게 그들의 목적이 이벤트를 통과하는 것이지 텐부엉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USD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빚이 있어서 따랐다. 그 후 텐부엉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즈이는 정보를 보냈다. 그녀가 가진 이름 중 하나는 공격으로 모든 걸 파괴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불로 자신을 감싸는 능력을 가진 자를 제압할 수 있었고 그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였다. 왕이 이미 행동했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정보도 보내줬는데 그녀가 가진 이름 하나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한 명은 공격 기술로 다른 한 명은 그의 능력을 억제하는데 그는 불로 자신을 감싸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와 싸우고 있는 상대야. 그때 장은 가난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꽤 많다는 걸 발견했어. 분명 여기에도 몇 명이 더 있는 거야. 그녀가 들어가 보니 왕이 여기 있었어. 그는 절반 이상의 병력을 호텔 공격에 투입했고 나머지는 이곳으로 끌어들였어. 그때 호텔 밖에서 3명이 숨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더 훔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완전한 세트가 될 거야. 왜냐하면 이 그룹 중 한 명도 제린과 같은 생각을 했지만 실행하기 전에 카이가 먼저 달려와 처리하고 반지를 빼앗았다. 히자지 삼촌들은 이제 진짜 어려움에 처했다. 우리를 억제하는 능력을 가진 자와 마주쳤으니 회복을 위해 잠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삼촌은 울타리에 수류탄을 던지고 그를 유인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가 불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류탄 파편과 폭발 압력은 확실하지 않았다. 삼촌이 도망치려던 순간 제린이 경고한 첫 번째 적이 뒤에서 나타나 삼촌을 미사일 쪽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삼촌은 가슴에 칼을 맞았지만 힘을 내 폭탄을 끌어내 폭발시켜 적의 시선을 끌고 도망쳤다.
삼촌은 계단 옆에 앉아 심장을 붙잡고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다. 두 명의 적이 찾아왔을 때 삼촌은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무너지게 만들었다. 미사일적은 삼촌을 처리하려 했지만 삼촌은 그가 손을 쓰기 전에 이미 떠났다. 그가 손을 쓰려던 순간 호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스도는 삼촌 히자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해하고 팀에게 계속해서 이 게임을 끝내자고 했다. 제리는 지금 저 안에 숨어 나오지 못했지만 두 명이 왕이 아직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해독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를 압박해 진실을 캐내려 했다. 갑자기 늑대코 능력을 가진 적 한 명이 제린을 냄새 맡아 찾아내 그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 덕분에 기차가 지나갈 때 쉽게 뛰어넘어 탈출했다. 그녀는 왕만 피하면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와 마주쳐 붙잡혔다. 그녀는 반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한 손으로 그녀를 잡아 말을 못하게 했다. 그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얼버무렸고 그가 참지 못하고 다른 손까지 잡으려 할 때 스도가 나타났다. 그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왕은 싫어하며 모두 죽이고 한 명만 남기려 했다. 팀은 감미와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도와 제리는 먼저 떠났다. 조그는 총을 쏴 적들을 쫓아내고 주카는 폭탄을 든 적들을 처리해 그들이 자폭하게 만들었다. 수인은 급히 물을 뿌려 얼음을 빠르게 녹이려 했지만 왕은 직접 나서서 주카의 쇠사슬을 부쉈다. 그래도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 사이 스도는 안전한 곳을 찾아 남은 다이아몬드 반지 숫자를 해독하려 했다. 조그는 왕이 자신을 따라올까봐 5m 내에서 순간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10m 거리를 유지했다. 문을 나서자 왕이 따라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두 명의 적이 그를 쏴서 주위를 분산시켰고 왕이 가까이 다가와 조그의 한 팔을 잘라버렸다. 제리는 깊이 내면에 집중해 숫자를 분석했고 잠시 후 그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지금은 왕과 함께 죽기 위해 폭발을 계획했지만 스도는 숲으로 달아나 왕에게 항복을 선택했다. 조그는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챘고 스도는 열쇠 하나를 꺼내 진짜 보물을 여는 것이라고 속이며 목숨을 바꾸려 했다. 스도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왕은 그의 부하들과 달리 멍청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을 죽인 자이기에 반드시 죽이려 했다. 순간이동하지 못하는 순간을 노려 스도가 대신 피했지만 조그는 게임 주최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1000점을 증명으로 줬다. 그 사람은 게임 인터페이스만 만들었을 뿐 전체를 창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그를 원했다. 이것이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그는 10, 0점과 친구들과 나눌 절반, 생존 점수 200점 이상, 그리고 원하는 특권 하나를 받았다. 단, 그 특권은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였다. 조그가 게임을 그만두려 하자 그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게임의 취지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게임을 탈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완성하거나 그를 죽이는 것. 조그는 많은 도움이 될 특권을 고민했고 결국 선택해 승인을 받았다. 그 사람은 조그에게 능력 이름을 선물했다. 이후 조그는 순간이동 당했고 휴대폰도 파괴되었다. 2개월이 흘렀다. 수이와 주카는 견고한 집을 사서 클랜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다. 보험회사 직원은 히자지 딸을 만나 보험금을 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쫓아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네가 바로 앞에 있길 원했다. 이것이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너는 10, 0점을 받고 절반은 친구들과 나눌 거야. 생존 점수 200점 이상과 네가 원하는 특권도 추가로 준다. 단, 그 사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너는 게임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게임의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게임을 탈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하나는 완수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를 죽이는 것. 너는 많은 도움이 될 특권에 대해 고민했고 결국 선택했다. 그 사람도 승낙했다. 그리고 너에게 능력의 이름을 선물했다. 그 후 너는 이동되었고 휴대폰도 파괴되었다. 2개월이 흘렀다. XUI XUK는 클랜의 거점으로 튼튼한 집을 사려고 계획했다. 보험 쪽에서는 HIJJ 아저씨의 딸을 만나 보험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그녀는 쫓아냈다. DA 인도 상황을 파악했고 직원에게 자신을 스유도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너가 만들 클랜은 잠재력이 큰 클랜이 될 거라고 했다. 보험 담당자가 떠나자 하이JJ 아저씨의 딸이 뛰어나와 다시 부르려 했지만
제이인과 부딪혔다. 그녀는 수준이라는 딸과 친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믿지 않았고 DA인은 명함을 건네며 진실을 알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그때 적드는 권한을 회복했다. 그래서 인디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며 진실을 알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어. 그 사이 조그는 권투를 회복했어. 카이의 투사들이 도와주고 팔치료도 해줬어. 그 사람의 요청대로 그는 회장과 함께 카이를 만나러 갔고 2개월 만에 스도우가 훨씬 강해졌다고 평가했어. 회장은 스도우가 클랜을 만들려 한다는 걸 알고 연합을 원했지만 그는 네가 자격이 있는지 보기 위해 한판 붙자고 했어. 그는 네가 전력을 다해 싸우길 원했어. 경기를 존중해서 그때 신호가 스도우 집에 찾아왔는데 우연히 왕이라는 자의 부하들이 있었고 신호가 스도우 친구인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회장과 스도우의 대결에 네가 오도록 부르는 준비를 했고 스도우는 모든 걸 준비했어. 그는 네가 모든 걸 쓰게 했지만 이곳을 파괴하거나 암살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경기는 바로 시작됐고 스도우는 총을 꺼냈지만 바로 접근당했어. 그래서 피하고 폭탄을 던졌지만 그 정도로는 회장을 쓰러뜨릴 수 없었어. 그는 네가 반사신경이 좋다고 평가했어. 네가 칼로 그를 밀어냈지만 회장은 아직 능력을 쓰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다시 총을 꺼내 쐈어. 제인이 와서 스도우가 무기고에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걸 봤어. 그 모든 건 유지가 데려가 보여준 덕분이야. 그는 그들의 방법이 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 현재 스도우는 게임에서 4번째로 강한 회장 앞에서도 버틸 수 있어. 스도우가 폭탄을 던지자 회장은 큰 돌을 들고 막으며 접근했어. 네가 폭탄을 꺼내 자폭하려 했지만 그는 능력으로 몸을 단단히 했고 네가 폭탄 대신 가짜 폭탄을 써서 기절 폭탄을 숨겨 그를 속였어. 그는 네가 자격 있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좀 더 즐기고 싶어 했어. 그때 가면 쓴 소녀가 나타나 둘을 막았어. 그녀는 설란이고 이 게임의 1등급이야. 그녀는 스도우를 잡으러 왔어. 조그는 돌아가서 스도우가 잡혔다는 걸 슈카에게 알렸고 설란은 한번 보기만 해도 모두를 쓰러뜨렸어. 제인이 말하길 그건 심검술이야. 심검에 베이면 가짜 죽음 상태가 되는데 그건 무술파 기술이지 게임에서 주는 능력이 아니야. 모두 스도우를 되찾으러 가기로 했어. 그때 네가 왜 잡혔냐고 묻자 설란은 네가 암살자, 소질이 있다고 했어. 싸움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어서 겉으로는 싫어하는 듯해도 전투에 들어가면 결정적인 감정이 너를 압도해. 그녀의 가문은 후계자가 필요하고 너 같은 사람은 드물어서 기꺼이 너와 결혼해 후계자를 얻으려 해. 운전사가 누군가가 쫓아온다고 알렸고 슈카 일행이 바로 뒤에 있어. 설라는 네가 슈카와 이야기하게 했고 네가 그녀에게 그냥 들이받으라고 했어. 네가 알아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네가 설란에게 아직 아무도 죽이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너는 그녀에게 내 클랜 모두를 죽이지 않고 도망칠 수 있으면 내 부하나 남편이 되어도 좋다고 도전했어. 인디가 타이어를 쏘았고 경찰을 피하려면 클랜 전투 모드를 시작해야 했어. 타이어를 쐈지만 방탄이라 속도만 늦췄어. 슈카가 차 지붕에 올라 뛰어넘으려 했지만 심검에 맞았어. 설란은 계속 사슬로 막아 네가 설란의 검을 날려버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 사슬과 춤추듯 싸우다 결국 차로 돌아갔어. 스도우는 술병 2개를 만들어 슈카에게 던졌고 그녀는 그것을 타이어에 던져 얼음을 녹여 설란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그녀는 아직 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운전사가 지금은 졌다고 분석했어. 차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조건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도망치는 거였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어. 이제 네 클랜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아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지면 클랜에 들어가겠다고 선택했어. 많은 사람이 거절했지만 스도우는 그녀가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 생각해. 그녀가 배신하면 먼저 자신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손대지 말라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어. 그녀는 너를 단련시키고 점차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클랜에 들어가기로 했어. 그 사이 왕이라는 자는 신호의 손가락을 모두 자른 영상을 찍고 스도우에게 찾아오라고 했어. 장소는 직접 찾아보라고 했어. 다음날 아침 제리는 서왕 클랜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 친구를 만났어. 그녀가 조사한 결과 왕은 약 15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미 처리된 것 같아. 텐버왕는 신호의 손가락을 모두 자른 영상을 찍었고 슈두에게 직접 찾아오라고 했다. 위치는 스스로 찾아보라고.
다음날 아침 제리는 친구를 만나 텐부엉 클랜 위치 정보를 얻었다. 그녀가 조사한 결과 그는 약 15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나머지는 아마도 위험한 자들에 의해 처리되었을 것이다. 충격 공격을 쓰는 자가 있었고 불을 쓰는 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 소녀는 보수를 원했는데 그것은 시우디오 클랜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지휘는 단지 전달만 할 뿐 결정은 시우디오에게 있었다. 너는 화가 나서 반드시 텐부엉을 찌르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쩍는 너에게 권투협회의 누나가 구해줄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전략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튜엘란과 연락이 닿지 않아 권투협회에서 제공한 군력은 이것뿐이었다. 전략은 이미 위치를 파악했고 바로 그때 DA인이 와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무응은 경찰이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적인 녀석을 내보냈고 ESUDU 일행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권투사협회도 다른 클랜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우선순위는 사람 구출이었고 XUK가 경찰이 포위 중인 걸 확인했어. 그래서 일행은 출발에 바쁠 때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했어. 무응은 경찰 지원 요청 전에 부하들에게 철수를 준비하라 했지. 무응은 뒤쪽으로 가서 경찰을 처리하려 했고 XUK는 스노에게 전화해 그를 게임에 참여시키라고 했어. 신호는 휴대폰을 껐지만 살고 싶어서 결국 입으로 받아들였고 무응이 신호를 제거하러 보냈지만 신호는 능력이 있어서 총알을 맞고 그 녀석을 날려버렸어. SUDO와 일행은 충격적인 녀석과 마주쳤고 싸우기로 했어. 신호는 그의 능력이 정신력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걸 알았어. 그래서 찾아오는 녀석들을 던졌지만 무응은 너무 강했어. 그는 최근 SUDO를 알고 있어서 그를 불러내거나 신호를 바로 죽이려 했지. 신호는 그 녀석의 과거를 알게 됐어. 그는 무술 고수였어. 상대를 실수로 죽여서 경력을 잃었고 사고로 여겨졌지만 사회에서 버림받았어. 그리고 무응 카이상이 그를 게임에 끌어들였어.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살인을 했고 치아이는 그의 기술과 능력이 너무 강해서 방심할 수 없었어. 하지만 치아이도 무술인이었고 초고속 능력을 가졌어. SUDO는 한쪽 구석에 숨어 아무도 못 보게 지원했지. 주변이 바다라 수유도는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었어. 뒤에 이아인이 위치를 정찰해 수야이에게 보고했어. 그녀는 물을 끌어와 부하들의 위치로 유인하고 소타는 얼려버렸어. 수티오와 제오제이는 안으로 들어가 무엉과 마주쳤어. 그는 친구를 돌려달라 했지만 무엉은 신호가 바로 뒤에 있다고 보여줬어. 손도는 상자에서 피가 흐르는 걸 발견했어. 믿을 수 없었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진짜 시노였어. 무엉은 그를 부하들에게 맡겼지만 그는 돌아와서 한 녀석의 머리를 써버렸어. 그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순간이었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가짐을 바꿨어. 그는 그들을 인간으로 봤던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들을 쓰레기로 보고 자신이 청소할 거야. 한 번에 5명을 쏴 죽였고 이 녀석들이 권투사 협회장과 튜엘란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고 느꼈어. 무응이 달려들었지만 그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XUK에게 그를 맡겨 계속 유인하게 했어. 아직은 공격할 수 없었어. 속도는 빠르지만 공격력이 약했거든. 또 다른 무리가 와서 시우도와 제오제이를 처리하려 했어. 둘은 양쪽 날개를 나눠서 처리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끝냈어. 그리고 XUK를 찾으려 했지? 그녀는 창고로 그를 유인했고 선반 위에 서서 사슬을 던졌어. 그는 즉시 부쉈지만 다리가 끊어졌어. 아직 상황을 이해 못하고 출혈을 막으며 위로 이동해 공격하려 했지만 팔도 끊겼어. 그는 앉아서 출혈을 막으며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몰랐어. 그녀는 창고 주변이 모두 철사로 가득하다고 보여줬어. 그녀의 능력은 모든 끈 형태의 물체를 조종하는 거라. 그녀가 흔들면 철사가 톱날처럼 모든 걸 자를 수 있었어. 그는 이동할 수 있었지만 철사에 걸리면 끝이었어.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XUK와 위치를 바꾸려 했어. 하지만 바꾸자마자 한쪽 다리가 더 끊겼어. 그녀가 끈을 쥐고 있어서 절대 걸리지 않았던 거야. 그녀는 그에게 이 게임의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바보 같은 자만심에 빠진 놈일 뿐이라고 알려줬어. 그녀가 그를 하늘로 날려버렸고 그는 땅에 가까이 이동해 살려 했지만 수우도와 제오제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수우도는 그에게 게임에서 특권을 받았다고 알려줬어. 전투 중 점수를 모두 가져갈 수 있고 상대도 같은 걸 걸어야 하며 상대가 점수가 적으면 게임이 끝난다고. 그는 점수를 다 잃었고 이제 게임에서 퇴출될 거야. 저쪽에 그 녀석도 마찬가지였고
KI는 구출됐어. 부흥은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고 독이 든 생물들이 갇힌 항아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했어. 네, 인이 말한 거지. 그는 슈유도가 진정한 도강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자신을 이겼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 결국 그는 자신처럼 병 속에 갇힌 벌레일 뿐이라고. 그는 몇 발 더 쏘고 머리가 완전히 사라졌어. 수더는 자신이 지고 말았다고 느꼈어. 지키지 못해서 말이야. 친구들이 사륙을 벌이다니 정말 미친놈들이지만 친구가 죽는 건 더 미친 일이야. 나는 이 장난을 만든 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누가 방해하면 그 클랜도 전부 처리할 거야. 나는 끝까지 따라가기로 했고 카이는 시간이 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때 운영자가 위험한 놈에게 전화를 걸어 슈도를 건드리지 말라고 알렸어. 이제 게임은 2단계로 넘어갈 거니까 슈도와 우리 팀은 시브라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우리 구역에서 게임하고 사륙하는 놈들은 절대 못하게 막았어. 우리 팀은 그렇게 각 작은 클랜을 하나씩 제압하며 다른 곳으로 가거나 게임을 그만두게 강요했어. 나는 그들이 우리 구역에서 게임이 금지될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길 원했어. 까마귀들의 구역이었고 우리 팀은 모두 검은 옷을 입었어. 마치 팀 유니폼 같았지.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야. 시간이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적어도 구독 한번, 많으면 구독에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줘. 지금 너희가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꼭 도와줄게. 알겠지?